1장 반지하의 새벽. 저는 이수아입니다. 42살. 한때는 미술을 꿈꿨던 여자. 지금은 딸아이 하은이의 엄마. 그것이 제 전부입니다. 오늘 새벽 3시 저는 또 잠에서 깼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길쭉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습기 찬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옆방에서 하은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마른 기침. 그 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나 아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열이었습니다. 또 열이 났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린 후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창백하고 핏기 없는 손.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여의어서는 안 되는데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하은이는 희귀혈액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BOMBOM형이라는 전 세계에 몇 명 없다는 그 혈액형. 의사 선생님은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적합한 공여자를 찾지 못하면 아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적합자가 아니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검사를 했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8억. 제가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엄마가 울면 아이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눈물은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친정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청화백자, 매화문 항아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 그것을 팔기로.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혼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입니다. 제 딸을 살려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용서를 빌며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신문지에 쌓인 항아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항아리를 꺼내드는 순간 7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그 사람과 함께 박물관에서 봤던 청화백자, 언젠가 진품을 사주겠다던 그 약속, 그 사람, 강민준.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2장, 7년 전 그 봄. 7년 전 봄, 저는 25살이었습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4학년 졸업 전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화가가 되겠다는 꿈. 뉴욕, 파리, 런던, 세계 곳곳의 갤러리에 제 그림을 거는 꿈. 어리석었습니다. 젊었으니까요. 그해 봄,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강민준. 처음 본 건 학교 앞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치고 있던 남자.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졸업작품 구상을 위한 드로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냐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인상과는 달리 그가 제 스케치북을 넘겨봤습니다. 1장, 2장, 3장. 그리고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제 스타일이 독특하다고. 인물화인데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 사람의 본질을 꽃이나 바람, 물결로 표현하는 것이 멋지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그림에서 따뜻한 게 느껴진다고. 그의 이름은 강민준,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서. 원래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어쩔 수 없이 가업을 잇게 됐다고.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민주는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미술관에서.
우리는 함께 그림을 보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는 제가 분명 유명한 화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장담한다고 제 그림은 특별하니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해 여름 민준이 청혼을 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반짝이던 그 밤,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혼했습니다. 민주는 청화백자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매와 문이 그려진 항아리를요. 조선시대 왕실에서 쓰던 도자기라며 눈을 빛내며 설명했습니다. 저 푸른색 문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매화는 선비의 지조를 상징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진품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거실에 두자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비싸지 않냐고 물으니 상관없다고. 저한테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아픈 기억이 될지, 그리고 그 청화백자가 우리를 다시 이어줄 운명의 고리가 될지. 3장. 무너지는 행복.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약혼 후 3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만남이 줄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날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렇다고만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가을, 낙엽이 지던 10월.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로.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돌처럼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잔인했습니다. 가난한 화가랑 결혼해서 가문 사업을 망칠 수는 없다고. 수십 년 된 명문가인데 내가 들어오면 다 망한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민준인가?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던 그 사람인가? 청화백자 사준다던 그 약속은 다 거짓말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다 거짓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다고, 심심풀이였다고, 가난한 미대생이랑 연애하는 게 재밌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잊으라며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돈을 놓았습니다. 커피값이라고?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는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붓을 잡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캔버스 앞에 서면 눈물이 났습니다. 졸업 전시를 포기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임신. 민준의 아이가 제 뱃속에 있다는 것을. 사장, 혼자서. 저는 민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화가랑 결혼해서 가문 사업 망칠 수는 없잖아.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그리고 봄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들린 아이의 첫 울음. 저는 그 소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고 붉은 아기, 민준을 닮은 눈, 나를 닮은 입술.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맹세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은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며 눈을 못 붙여도 아이의 미소를 보면 피로가 풀렸습니다.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첫걸음을 떼고 하은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3살이 되던 해 아이에게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주 아팠습니다. 감기가 낫지 않았습니다. 코피가 잦았습니다. 멍이 잘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혈액 검사 결과 아이에게 희귀한 혈액 질환이 있다고 했습니다. BOM형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라고.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치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혈액형에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치료비가 약 8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8억.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 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적합자가 아니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아이의 아버지. 하지만 저는 민준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7년 동안 그를 잊으려 했습니다. 그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장 절박한 선택. 4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치료비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그림들, 어머니가 물려주신 보석들, 작은 전세 보증금까지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하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방. 하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하은이와 함께할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미국에서 적합한 공여자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어서 수술 예정일은 2달 뒤. 그 전까지 수술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2달. 8억.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8억을 어떻게 만들지?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오래된 장롱이었습니다. 청화백자, 어머니의 유산.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신문지에 쌓인 항아리.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푸른 매화 문양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조선시대부터 우리 집안에 전해 내려온 거라고. 몇백 년 된 진품이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약속했었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항아리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은이를 살려야 해요. 저는 항아리를 다시 신문지에 쌌습니다. 팔아야 합니다. 이 항아리를 팔아 하은이를 살려야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팔아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미술품 경매, 도자기 감정, 청화백자 매매, 그리고 한 회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르카디아, 아시아 최고의 미술품 경매 회사,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전문가들이 감정, 최고가 낙찰 보장. 저는 그 이름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기라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르카디아. 분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은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엄마 잠깐 볼일 보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빨리 오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항아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르카디아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운명은 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묘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7년 전 끊어졌다고 생각한 인연이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6장 운명의 재회. 아르카디아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외관, 입구에는 정장 차림의 경비원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헌 운동화, 빛바랜 가방. 저와 이 건물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를 위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곳곳에 전시된 예술 작품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미술품 감정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경멸 같은 게 스쳤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된다며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다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한 사정이 있다고, 오늘 감정을 받을 수 없냐고 부탁했습니다. 딸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지만 규정상 어렵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 무슨 일이냐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날카로운 눈매, 7년 전보다 더 차가워진 인상. 강민준,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잠깐, 뭔가를 인식한 것처럼. 하지만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다음 고객을 응대하라고 말하고는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날 못 알아본 건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가? 7년이나 지났으니 내가 많이 달라졌겠지. 초라해졌겠지. 늙었겠지.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행히 다른 직원이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감정실로 안내했습니다. 급하신 사정이 있다면서 먼저 물건을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벗겼습니다. 푸른 매화 문양이 드러나자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화백자 매화문 항아리라며 상태가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전문 감정사를 부르겠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아르카디아의 대표가 강민준이었다니. 7년 전 그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미술품 경매 회사라고. 그때는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는데 기억하지 못한 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곳이, 그가 있는 곳이. 7장 냉정한 감정. 잠시 후 감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직원이 놀라며 대표님이 직접 감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이 정도 물건이면 자기가 봐야 한다고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물건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장갑을 끼고 항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꼼꼼히 살폈습니다. 조선 후기 청화백자 매화문 항아리. 상태는 양호하고. 그가 멈췄습니다. 항아리의 밑바닥을 보더니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지었습니다. 출처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친정에서 대대로 내려온 거라고, 조선시대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증빙 서류는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류는 없다고 워낙 오래된 거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 결과를 말했습니다. 조선 후기 작품으로 추정되고 진품이라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품이라니,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경매에 붙이면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억, 8억이 필요한데 2억. 저는 더 받을 수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가 없으니 한계가 있다고, 출처가 불분명하면 높은 가격을 부르기 어렵다고 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일부러 낮게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방법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이 가격도 후한 편이라고. 다른 곳에 가도 이보다 높게 받기 힘들 거라고. 그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아프다고, 희귀병이라고, 수술비가 8억이 필요하다고, 제발 방법이 없냐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가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경매가 아니라 즉시 매입으로 3억에 하겠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지금 바로 계약하고 오늘 중으로 물건을 넘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했습니다. 3억! 8억에는 한참 모자랐지만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돈. 알겠다고, 계약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직원을 불러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감정실에는 저와 민준만 남았습니다. 침묵.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얼굴.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나 기억 안 나. 7년 전에 우리.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느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차가운 말투. 완전히 남처럼 대하는 태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저는 아르카디아를 나왔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30층 유리 건물. 그 어딘가에 그가 있겠지. 안녕? 저는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8장. 그가 숨긴 진실. 여기서부터는 민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44살, 아르카디아의 대표, 아시아 최고의 미술품 경매회사를 이끄는 남자. 세상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합니다. 냉철하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오늘 7년 만에 그녀를 봤습니다. 이소아,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로비에 서 있었을 때 저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낡은 점퍼, 헌 운동화, 빛 바렌 가방. 7년 전의 그녀와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맑고 깊은 그 눈, 저를 사랑해주던 그 눈,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으니까요. 7년 전 그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요. 감정실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져온 것이 청화백자 매화문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아봤습니다. 밑바닥에 새겨진 작은 문양. 월, 이씨 가문의 상징. 그건 제가 7년 전 수아에게 약속한 바로 그 종류의 항아리였습니다. 언젠가 진품을 사줄게. 우리 결혼하면 거실에 두자.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수아의 친정에 진품이 있다는 걸. 하지만 지금 알았습니다. 이 항아리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를. 조선 초기 왕실 하사품. 현재 시가 최소 15억. 경매에 붙이면 20억 이상도 가능. 하지만 저는
3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녀를 시험한 겁니다. 그녀가 왜 이 항아리를 파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동정을 구하러 온 건지, 저에게 복수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데 그녀가 울었습니다. 딸이 아프다고, 희귀병이라고, 수술비가 8억이 필요하다고, 딸, 수아에게 딸이 있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딸이지? 그녀가 결혼을 한 건가? 나를 떠나 다른 남자와? 가슴이 쑤셨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녀를 탓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버렸으니까요. 차갑게 내쳤으니까요. 그녀가 간 후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 화려한 네온 사인,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성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돈, 명예, 권력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7년 동안 매일 밤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 그녀의 그림, 그녀의 모든 것.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밀어낸 겁니다. 7년 전 저희 집안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회사가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 그것도 조직범죄 조직과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동생, 제 삼촌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삼촌이 수아를 이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삼촌이 말했습니다. 네 여자친구 있잖아. 미술 전공이라며? 걔 명의로 가짜 작품 거래를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화가 지망생이 그림 사고 팔았다. 그게 뭐가 이상하겠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수아를 끌어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삼촌이 비웃었습니다. 걔가 뭔데? 가난한 미대생이잖아. 적당히 돈 주면 되지.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웃었습니다. 씁쓸하고 음습한 웃음. 그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그 여자 사랑하는구나. 좋아, 그럼 선택해. 그 여자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그 여자를 우리 일에 끌어들이든가. 어차피 회사 자금이 바닥났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명의 없이는 이번 거래 못한다고. 그러면 회사가 망하고 수백 명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가 사라진다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수아를 범죄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수아를 보내기로,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로, 그녀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떠나게 하기로. 그래야 삼촌이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니까요. 그녀가 나와 아무 관계 없다면 그녀를 이용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가난한 화가, 심심풀이, 그 말들 내 심장을 찢으면서 했습니다. 그녀를 보내고 나서 골목에서 울었습니다. 어른 되고 처음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지키려면 보내야 했으니까. 그 후 저는 삼촌과 싸웠습니다. 검찰에 모든 것을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수사를 받았고 삼촌은 구속됐습니다. 회사는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7년이 걸렸습니다. 아르카디아를 아시아 최고의 경매회사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그리고 오늘 7년 만에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지친 얼굴, 그리고 병든 딸.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그녀의 연락처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조사해야겠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딸은 누구인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수아란 사람을 조사해달라고 모든 것을, 집, 가족, 직업, 병력, 특히 딸에 대해 자세히. 구장, 충격적인 발견.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수아,
42세. 미혼, 자녀 1명, 딸 강하은 7세. 저는 멈췄습니다. 강하은? 강. 왜 성이 강이지? 수아의 성은 이씨인데. 다시 읽었습니다. 강하은. 분명히 강이었습니다.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딸 출생신고서 확인했냐고.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성이 어머니 성이 아니라 강씨로 되어 있다고. 아버지 쪽 성인 것 같은데 아버지는 출생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아이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7세라고. 이번 달에 7세가 됐다고. 7세.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수아와 헤어진 게 7년 전 10월. 아이가 7세라면 저와 헤어지기 전에 임신한 게 아닌가.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6년 5개월 전에 태어났다고. 임신기간 10개월을 빼면 시기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수아와 마지막으로 함께한 밤. 그날이 7년 전 7월이었습니다. 혈액형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BOM 형이라는 희귀 혈액형이라고.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저는 보고서를 떨어뜨렸습니다. BOM 형. 그건 제 혈액형이었습니다. 저도 BOM입니다. 어릴 때 검사받고 알게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몇 명 없는 희귀 혈액형이라고. 수혈이나 장기 기증 받을 때 같은 혈액형을 찾기 정말 어려울 거라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제 딸인 건가? 비서에게 아이의 병원 기록을 가져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희귀 혈액 질환으로 치료 중인데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문제는 같은 혈액형에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 어렵다는 거라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할 거라고. 그 아이와 적합성 검사를. 비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는 그 아이가 내 딸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아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감당한 거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걸. 7년 전 제가 한 말들. 가난한 화가, 심심풀이, 가문의 짐. 그 말들 때문에 그녀는 저에게 올 수 없었던 겁니다. 아이를 가졌어도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빨리 가라고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10장 아버지의 자격.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합성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하은이가 제 딸이라면 저는 7년 동안 제 아이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아이가 아픈 것도 모르고 수아가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제 삶만 살았습니다.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전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말했습니다. 제 혈액형은 BOM형 강하은 화나와 동일하다고. 그리고 골수 적합성 검사 결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친자 관계일 가능성이 99.9%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제 딸이었습니다. 진짜로 확실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른이 되어 두 번째 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공여자가 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최적의 공여자라고 했습니다. 이식 성공률이 매우 높다고 바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골수를 쓰겠다고.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의 보호자와 상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저는 제가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내면서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오늘 처음 알았다고.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어머니 이수아 씨의 동의가?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다고. 병원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아를 만나야 한다. 모든 걸 말해야 한다. 7년 전의 진실을. 그리고 내가 하은이 아버지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가 용서해 줄까? 7년간의 고통을 안긴 나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그리고 수아를 위해. 11장. 반지하에서 저녁 무렵 저는 수아의 집 앞에 섰습니다. 반지하.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낡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문. 녹슨 손잡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아가. 내가 사랑한 여자가 7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다니.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낡은 옷차림. 머리를 대충 묶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왜 왔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이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수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은이를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습기 찬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이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라고 적힌 그림. 무지개와 해와 꽃.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상태가 안 좋다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제 딸이 맞냐고.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 혈액형,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검사받았다고. 적합성 검사를. 저와 하은이는 친자관계라고, 제가 아버지라고.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7년 동안 왜 연락 안 했냐고. 아이가 있다고. 내 아이가 있다고. 왜?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연락할 수 없었다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냐고. 가난한 화가랑 결혼해서 가문 망칠 수 없다고 했잖냐고. 심심풀이였다고 했잖냐고. 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냐고. 아이가 생겼다고. 당신 아이를 낳겠다고.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혼자 낳고 혼자 키웠다고. 7년 동안 당신 없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지 말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녀가 힘들어하는지도 몰랐고 그저 제 삶만 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7년 전 일을 설명하고 싶다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녀를 떠나게 했는지. 12장 7년 전의 진실. 수아의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골수 줄 수 있으니까 갑자기 나타났냐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발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들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7년간 삼킨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7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고. 가난한 화가랑 결혼하면 가문이 망한다고 했잖냐고.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다고 했잖냐고. 심심풀이였다고 했잖냐고.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임신한 거 알았을 때 당신한테 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이를 함께 키우고 싶었다고. 하지만 못 갔다고. 당신이 한 말 때문에 7년 동안 혼자 아이 키웠다고. 밤새 아이 안고 울면서 돈 없어서 분유 못 사면서 아플 때 병원비 없어서 울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라고요. 민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7년 전에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비밀이 드러났다고, 삼촌이 회사를 이용해서 불법 자금 세탁을 하고 있었다고, 범죄 조직이랑 연결되어 있었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삼촌이 자기한테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 명의를 이용해서 가짜 미술품 거래를 하자고. 화가 지망생의 그림 사고 팔면 의심 안 받을 거라고. 민주는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그런 일에 끌어들일 수 없었다고. 하지만 삼촌이 협박했다고. 거절하면 저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어떻게든 끌어들이겠다고. 그래서 저를 떠나게 한 거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를 미워하게 만들면 삼촌이 저를 건드리지 못할 것 같았다고. 자기랑 관계가 없으면 저를 이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잔인한 말을 했다고. 가난한 화가, 심심풀이, 그 말들을 자기 심장을 찢으면서 했다고. 저를 보내고 나서 골목에서 울었다고. 어른 되고 처음 울었다고. 근데 돌아갈 수 없었다고. 저를 지키려면 보내야 했으니까.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7년 동안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진짜라고 했습니다. 삼촌은 검찰에 신고해서 구속됐다고. 회사는 수사받고 거의 망할 뻔했지만 7년 동안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그 과정에서 저한테 연락할 수 없었다고.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했으면 말해봐야 저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었을 거라고. 맞서려고 했을 거라고. 그러다 정말 위험해질 수 있었다고.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저를 잊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제 생각했다고.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다른 사람 만났는지 궁금했지만 찾아갈 수 없었다고. 상처를 준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저는 울었습니다. 7년간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 그리고 조금의 안도. 그가 날 버린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게 아니었다. 그도 나처럼 고통받았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용서 못한다고. 왜 저한테 선택권을 안 줬냐고. 저도 함께 싸울 수 있었다고. 저도 함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왜 혼자 결정했냐고.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은이를 살리고 싶다고. 제발 그것만이라도 허락해달라고. 자기 골수를 주고 싶다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라도 하고 싶다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7년간 미워했던 남자, 7년간 잊으려 했던 남자, 그리고 하은이의 아버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이를 위해서만. 13장. 하은이. 다음날 저는 민준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은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힘없이 웃으며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좀 힘들지만 괜찮다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민준을 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엄마 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안녕 하은아. 나는 강민준이야. 내 엄마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민준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눈이 나랑 닮았다고.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준의 얼굴도 흔들렸습니다. 하은이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말했다고. 하은이 눈은 아빠 닮았다고.
근데 자기는 아빠가 없다고,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다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하은이한테 좋은 거 줄 수 있다고. 아저씨 몸속에 있는 건데 그거 받으면 하은이 다 나을 수 있다고.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냐고, 자기 나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진짜라고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아저씨가 하은이 낫게 해주겠다고. 하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맙다고, 아저씨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았구나. 이 사람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14장 갈등.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적합성 검사 결과가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강민준 씨의 골수로 이식을 진행하면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여자를 찾을 때보다는 비용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수술비, 입원비, 회복치료비까지 합하면 약 5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5억.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항아리를 팔아받은 3억으로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민준이 자기가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술비 전액, 치료비도 전부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당신 돈은 받을 수 없다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7년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고.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이건 자기 의무라고. 자기 책임이라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의무라고요. 7년 전에 당신이 떠나라고 했다고. 그래서 떠났다고.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웠다고. 그게 내 선택이었다고. 당신한테 책임 물을 생각 없다고. 당신 돈 받으면 하은이가 당신한테 빚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빚지는 거라고. 그건 싫다고. 민준이 한숨을 내쉬며 그럼 빌려주는 거로 하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갚으라고. 언제든. 저는 그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이가 중요하냐, 자존심이 중요하냐고.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필요한 건 돈이라고. 자기한테 있다고. 왜 안 받으려고 하냐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은이가 중요했습니다. 자존심 따위보다 100배, 1000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7년간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에게 기대는 게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7년간 혼자 버텨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기다리겠다고. 얼마든지. 15장. 민준의 어머니.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은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뒤. 그 전에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민준의 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강민준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라니. 7년 전에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소개시켜 주려고 했지만 헤어지는 바람에 무산됐었습니다. 왜 지금 연락을 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호텔 라운지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소파,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
보석으로 치장한 냉정한 눈빛. 그녀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떨어지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7년 전에도 저 때문에 고생했고 지금도 저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제 딸이 아프다면서 돈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민준이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냐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매달린 적 없다고. 민준 씨가 먼저 찾아왔다고. 그녀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5억이 있다고. 이걸로 딸 수술 받고 다시는 민준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를 하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5억 줄 테니 사라지라는 거냐고.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민준 씨를 만난 게 아니라고. 그리고 하은이는 민준 씨의 친딸이라고. 아버지와 딸을 갈라놓을 권리는 어머니한테도 없다고.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하냐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7년 전에도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를 조종하고 저를 쫓아내려고 했냐고.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시네요. 그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7년 전에 민준이가 저를 버린 거라고.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진실을 말해줬다고. 삼촌의 범죄, 저를 지키려고 헤어진 것 다 안다고.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죠? 삼촌이 뭘 했는지, 민준 씨가 왜 저를 보낸 건지 알면서 도와주지 않으셨죠. 오히려 기회로 삼으셨겠죠. 가난한 미대생을 쫓아낼 수 있어서. 그녀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건방지다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싸우러 온 게 아니라고. 하지만 하은이와 민준 씨를 갈라놓으려는 건 용납 못한다고. 하은이는 민준 씨의 딸이라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시라고 말하고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7년 전 민준이 저를 보낸 건 삼촌 때문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 그의 어머니, 그녀도 한몫했을 것이다.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며 가난한 미대생을 쫓아내려 하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은이였습니다. 하은이를 살리는 것. 그것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16장 위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민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존심보다 하은이가 중요했습니다. 민준은 수술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골수 채취 준비도 완료됐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3일 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하은이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고. 의식을 잃었다고.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하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된 채로 눈을 감고 창백한 얼굴로 저는 유리창에 달려붙어 소리쳤습니다. 하은아, 일어나. 엄마야? 엄마 왔어. 의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라고. 감염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작은 감염에도 크게 반응한 거라고. 지금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다고. 수술은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감염이 잡혀야 수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감염이 잡히지 않으면 수술을 하기 전에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이가, 우리 하은이가.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꼭 말없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은이는 강한 아이라고, 이겨낼 거라고.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어 17장 기적을 기다리며 이틀 밤낮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제쳐두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반은 쏟았습니다. 민준이 잠깐이라도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하은이한테 더 안 좋다고. 저는 잠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하은이를 밟았습니다. 작은 몸에 연결된 수많은 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 소리, 숨만 겨우 쉬는 아이.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야, 힘내 우리 딸. 네가 빨리 나아야 엄마가 산다고. 민준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은이는 이겨낼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니까. 우리 딸.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년간 혼자서 내 딸이라고만 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민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작 와야 했는데 7년이나 늦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줬잖냐고. 그것으로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복도에 나란히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4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은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감염 수치도 떨어지고 있다고. 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진 거냐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이 추세라면 수술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예정대로 진행하자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됐다고,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고마워. 버텨줘서 고마워. 18장. 민준 어머니의 방에 하은이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수술 준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민준은 골수 채취를 위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은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수술 하루 전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수술이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이 상태 좋아졌잖냐고.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여자 측에서 동의를 철회했다고. 민준 씨가 철회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민준 씨의 법적 대리인이, 그러니까 부모님 쪽에서 철회 요청을 하셨다고.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그 여자가 또. 저는 병원을 뛰쳐나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술이 취소됐다고. 내 어머니가 동의 철회를 했다고.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잠깐만. 지금 어머니한테 가보겠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결했다고. 수술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랑 심하게 싸웠다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소리 지르고 싸웠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지금은 하은이한테 집중하자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9장.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하은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몸이 들것에 실려
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다고,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라고, 그러면 하은이 다 낫는다고.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약속이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하은이가 나오면 엄마랑 놀이공원 가자고, 롤러코스터도 타고 회전목마도 타고. 아이가 진짜냐고 약속이냐고 물었습니다. 응, 약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술실 문은 앞에서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은아, 엄마 제일 소중한 보물. 아이도 사랑한다고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골수 채취를 마치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은이는 강한 아이라고, 우리 닮아서.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8시간 동안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말없이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은이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수술 성공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성공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네, 골수가 완벽하게 생착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민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하은이가 살았다고.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7년간 미워했던 남자, 7년간 원망했던 남자. 하지만 하은이의 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남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이를 살려줘서, 와줘서, 포기 안 해줘서.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꼭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늦어서, 7년이나 늦어서.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7년간의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장 회복. 수술 후 한 달. 하은이가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열이 나고 구토를 하고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이겨냈습니다.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밥 많이 먹었다고.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차갑던 손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하은이가 민준 아저씨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올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아저씨가 다음에 장난감 사준다고 했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민준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바쁜 회사 일을 제쳐두고 하은이를 보러. 처음에 하은이는 민준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민준 아저씨가 내 아빠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들 아빠는 맨날 온다고. 민준 아저씨도 맨날 오니까. 그리고 아저씨가 자기한테 엄청 잘해준다고. 아빠들이 그런다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나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고.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민준 아저씨가 내 아빠면 좋겠다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없었던 아빠를. 그날 밤 민준이 병원에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너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고.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민준 아저씨가 내 아빠냐고.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하은이를 바라보며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은이 아빠라고 불리고 싶다고, 매일 보고 싶다고, 함께 살고 싶다고.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과 같은 눈. 나를 사랑하던 그 눈. 저도 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가족이 되는 것. 하은이에게 아빠를 만들어주는 것.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7년이 너무 길었다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기다리겠다고. 얼마든지. 21장. 청아백자의 귀환. 하은이가 퇴원했습니다. 2달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은이 손을 잡고 반지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저는 놀랐습니다.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구, 새로운 침대, 새로운 책상, 새로운 옷장, 그리고 벽에는 하은이 그림이 예쁜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민준 아저씨가 해준 거라고. 저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은이 퇴원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반지하는 아이한테 안 좋다고. 습기 때문에 건강에 나쁘다고. 그래서 이사 가기 전까지 일단 환경을 좀 바꿔놨다고. 이사라고 물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라고 했습니다. 하은이를 위해서 자기가 다 준비해 놓겠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부담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7년간 못 해준 것들을 조금씩 하는 거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준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알았다고,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아백자 매화문 항아리. 제가 팔았던 바로 그 항아리가 민준의 손에 있었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냐고 물었습니다. 돌려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경매에 안 붙였다고. 처음부터 안 팔 생각이었다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3억 줬잖냐고. 그건 자기 돈이라고. 항아리는 처음부터 팔 생각 없었다고. 민준이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7년 전에 저한테 약속했잖냐고. 청아백자 사주겠다고. 그때는 못 지켰는데 이제라도 지키고 싶었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항아리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아냐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2억인가 3억이라고 했잖냐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민준이 웃었습니다. 조선 초기 왕실 하사품이라고. 시가 최소 15억이라고. 경매에 붙이면 20억 넘게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3억이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를 시험한 거라고 했습니다. 왜 파는지 알고 싶었다고. 돈 때문인지 자기한테 복수하려는 건지. 그런데 저는 딸 때문에 파는 거였다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보고 미안하고 부끄러웠다고. 저는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제 가족의 역사.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건 네 거라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잖냐고. 다시는 팔지 말라고. 하은이한테 물려주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22장. 어머니의 사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아파트. 하은이 방이 따로 있는 집. 습기 걱정 없는 따뜻한 곳. 민준이 구해준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하은이를 위해 받아들였습니다.
하은이는 새 집을 좋아했습니다. 여기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내 방도 있고 햇빛도 들어오고 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난번에 좋지 않게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있다고 직접 만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 호텔 라운지, 지난번과 같은 장소, 민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난번에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왜 부르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려고 한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7년 전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다 들었다고. 제가 7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년 전에 삼촌 일이 터졌을 때 저를 이용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미대생이라 무시하고 민준이한테서 떼어놓으려고 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쟤 때문에 민준이가 망하는 게 아니었다고. 자기가 욕심을 부린 거라고. 집안 체면, 사업 이익, 그런 것 때문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갔었다고. 수술 전에 그때 봤다고.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그리고 제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 보고 부끄러웠다고. 자기가 뭘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민준이한테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한테 그랬다고. 다시는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용서 못한다고.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고. 그래서 많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용서해달라고는 안 하겠다고. 그럴 자격 없으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민준이와 저와 하은이 셋이 잘 살 수 있도록. 저는 그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7년이 너무 길었으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기다리겠다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한테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아이의 할머니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7년이라는 시간이 모두를 변하게 했구나. 나도, 민준도,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23장, 다시 가족으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하은이와 민준과 저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하은이가 뛰어다녔습니다. 건강해진 모습, 활기찬 모습, 벚꽃이 다 예쁘다 하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은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완전히 건강하다고. 선생님이 완치 판정 내렸다고.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하은이한테 내가 아빠라고 말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고. 하은이가 계속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민준 아저씨가 아빠냐고. 이제 말해줘도 될 것 같다고.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천천히 하자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은 모르겠다고. 7년의 상처가 다 나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다시 시작해보자고. 민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바보라고. 그날 저녁
저는 하은이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말해줄 게 있다고? 민준 아저씨 있잖냐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사실 하은이 아빠라고.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응, 진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안 하냐고. 아빠는 왜 지금까지 없었냐고.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른들은 가끔 복잡한 이유로 헤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서로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었다고. 왜냐고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보호하려고 떠난 거라고.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어로 영화처럼이냐고 물었습니다. 응, 그런 거라고.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히어로냐고. 응, 히어로라고 했습니다. 하은이를 살려준 히어로라고. 하은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고. 저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은이가 너한테 가고 싶어 한다고? 올 수 있냐고. 30분 후 민준이 왔습니다. 하은이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아빠. 민준이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듣는 그 말에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응, 불러.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하은이가 민준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민준이 울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7년간 이루지 못한 장면이 드디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4장 프로포즈. 여름이 왔습니다. 저와 민주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7년 전처럼 미술관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하은이와 셋이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주말이면 놀이공원에 가고 평일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가족처럼 어느 날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달라고.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갑자기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7년 동안 생각했다고. 아니, 그 전부터. 민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청화백자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반지 대신이라고 했습니다. 청화백자 조각으로 만든 펜던트라고. 7년 전에 저한테 청화백자 사준다고 했잖냐고. 그때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반지 대신 이걸 준비했다고. 진품이냐고 물었습니다. 응, 조선시대 청화백자 파편이라고. 원래 더 큰 항아리였는데 깨져서 조각만 남은 거라고. 그걸 펜던트로 만들었다고. 민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랬잖냐고. 한때 깨졌지만 조각을 모아서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새로운 형태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랑 결혼해달라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은이와 셋이서 가족이 되자고. 평범하게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살자고. 저는 펜던트를 잡았습니다. 작은 청화백자 조각. 우리의 사랑 같은 응?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꼭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7년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25장 결혼 가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친구 몇 명, 회사 동료 몇 명,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 하은이가 꽃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아빠 엄마하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7년 전에는 못했던 일이라고 이제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주례 없이 진행자도 없이
그냥 우리 둘이. 민준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수아, 난 7년 전에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함께 늙어가자. 하은이와 셋이서, 아니,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 가족으로. 저도 말했습니다. 강민준, 난 7년간 너를 미워했어. 하지만 그건 사랑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야. 이제 미움은 다 보냈어. 남은 건 사랑뿐이야. 평생 함께하자. 우리는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셋이 함께 드디어 가족이 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준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씨를 빼고 수아야라고 불렀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민준이를 용서해줘서, 자기도 용서해줘서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7년 전에 차갑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준이가 자기를 멀리했을 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하은이 할머니잖냐고. 그녀가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맙다고 수아야, 정말 고맙다고. 하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아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이쁜 소녀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6장 소박한 행복. 겨울.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하지만 따뜻한 곳. 거실에는 청아백자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항아리. 민준이 말했습니다. 예쁘다고. 7년 전에 약속한 거잖냐고. 우리 집 거실에 청아백자 두자고. 저는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지켰다고. 하은이가 뛰어왔습니다. 밥 먹자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셋이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하은아, 오늘 학교 어땠어? 하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좋았다고. 친구들이 아빠 있다고 부러워했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인기 많다고.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아빠, 동생 언제 생겨? 저와 민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나중에라고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투덜거렸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동생이랑 놀고 싶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대화, 평범한 가족.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7년간 꿈꿔온 순간.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사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27장 에필로그 -10년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2살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생겼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은이는 17살이 됐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소녀로 자랐습니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저를 닮았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미대 갈 거라고. 엄마처럼 화가가 될 거라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화가가 못 됐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될 거라고. 엄마 대신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하은이 엄마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그리고 동생도 생겼습니다. 아들 강민서, 지금 8살입니다. 민준을 쏙 빼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 성격까지. 민서가 말했습니다. 커서 아빠 회사 갈 거라고. 아빠처럼 멋진 그림 많이 보고 싶다고. 민준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보다 더 멋진 사람 될 거라고. 어느 날 저와 민준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조용한 밤
청아백자 항아리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랑 결혼하고 나서 매일 행복하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바보, 멋쩍게 그런 말 한다고.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용서해줘서, 다시 기회를 줘서, 가족이 되어줘서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은이를 살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돌아와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 없이 손을 잡고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청아백자의 푸른빛과 같은 달. 민준이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저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7년의 이별, 7년의 고통, 7년의 그리움.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청아백자처럼 한때 깨질 뻔했지만 다시 이어붙인 우리, 더 단단해진 우리, 더 아름다워진 우리. 마침이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이수아, 42살에 절망했고 43세 희망을 되찾았고 52살인 지금 행복합니다. 7년간의 이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었습니다. 반지하에서 희망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사랑을 위해, 삶을 위해, 그리고 다시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청아백자는 팔지 않았습니다. 아니, 팔았다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민주는 돌아왔습니다. 7년이 걸렸지만 진실을 들고 사랑을 들고 하은이는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골수로, 가족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진짜 가족,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가족. 인생은 청아백자 같습니다.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섬세하고 연약해서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히 다루면 수백 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습니다. 한때 깨질 뻔했지만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금이 간 자리는 남아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일본에는 긴쓰기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술.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것. 그래서 더 아름다워지는 것. 우리 가족이 바로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청아백자 항아리가 거실에서 빛나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저는 아침밥을 차리고 이게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함께라서 행복한 것. 여러분도 그런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사랑은 돌아옵니다.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감사합니다.